안녕하세요. 부킹부킹의 윤꾼입니다. 예, 오늘 진행할 책은 워낙 유명하신 학자분이시죠. 마이클 샌델. 이분의 책을 읽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분의 이름 자체를 들어보지 못하신 분은 아마도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미국 태생의 정치 철학자고요. 유대인 출신입니다. 이 브랜다이스 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한 후에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가 되어서 현재까지도 이 하버드 로스쿨의 정치철학 교수로 재임 중이죠. 이 정치철학과 윤리학의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이 영미권 정치철학의 큰 흐름인 이 자유주의 그리고 공동체주의, 이 논쟁의 한 축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학자라고 할 수 있죠. 이 대중적으로도 인기가 매우 높아서 워낙 유명한 명강이었어요. 정의란 무엇인가. 아주 센세이셔널한 좀 인기 그리고 그 열렬한 추종자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계에서는 이 정치철학 연구 성과로 아주 이름이 높죠. 그리고 추가로 유학 등의 이런 중국 철학 그리고 아시아의 이런 제밥 문화에 대해서도 아주 조예가 깊다고 해요. 그래서 동아시아에서 특히 인기가 높은 서양 철학자로 유명합니다. 이 어린 시절은 그냥 평범했다고 해요. 고등학교 때 새로 전학을 갔는데 이 학교가 좀 소위 명문학교였나 봐요. 그래서 경쟁도 매우 심하고 수업이 하도 많아서 좀 힘들었었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친화력이 좋고 노력을 가열차게 하니까 여기서도 학생회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생회장이 되었을 때에 이제 기억에 남는 게 이 미국 레이건 대통령과의 인연이라고 해요. 당시 고등학교 학생회장이던 시절에 당시에는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였는데 이 로널드 레이건이 이웃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도 레이건은 미국 정치계의 핫스타, 떠오르는 별이었는데 샌델이 이 사람을 초청하는 데 성공한 거죠. 그냥 막연하게 이 정도 네임밸류의 정치가라면은 재미있겠다, 좀 흥미를 끌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진행을 했는데 여기에 응해줄 줄은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무작정 찾아가서 당시 레이건이 좋아했다는 이 젤리빈, 이거 좀 큰 사이즈랑 함께 이 고등학교의 초청장 이거로 이제 좀 전달을 한 거죠. 그런데 당연히 안 오리라고 예상을 했겠죠. 근데 며칠 후에 이 주지사 사무실에서 이 레이건이 이 마이클 샌델의 학교를 방문하겠다는 연락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당시 난리가 났다고 해요. 그래서 학교 강당에 2천여 명이 넘는 학생들이 모였었고 무대에 의해 이 레이건 주지사와 토론할 수 있도록 자리가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샌델이 이때 좀 자만심이 있었다고 해요. 나 정도면은 전국의 고등학생 중에 탑 레벨에 들 거야. 그래서 좀 쉽게 주지사를 토론으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좀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죠. 아무리 이제 레이건이 이제 배우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를 제대로 공부하고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관록과 인생 경륜이란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햇병아리 고등학생 한테 질 리가 없겠죠. 게다가 라이징 선이라고 하면은 이제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이제 차기 대통령의 후보감인데 그냥 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참 재밌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주제를 여러 가지 두고 토론을 했는데 당시에는 이제 베트남 전쟁 그리고 이제 유엔에 대한 입장 차이, 사회보장 제도라던가 그리고 고등학생이니까 투표권을 어린 나이에 받고 싶을 거 아니에요. 18세 투표권 등 이런 내용으로 레이건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좀 민주당에 유리한 그리고 민주당이 발언의 우선권을 가질 수 있는 내용들이죠. 근데 레이건은 공화당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분야에 대해서 잘 꿰고 있지만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주제에 대해 어떻게 좀 세게 공격을 하더라도 좀 부드러운 유머와 함께 논리적으로 답을 한 이 레이건한테 완전히 반했다고 해요. 물론 이제 레이건이 이제 자신의 이제 신분이라든가 위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진영 논리도 있으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이 샌델과 당시의 대표로 뽑힌 고등학생들을 만족스럽게 설득시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레이건이 아주 놀라우리만큼 부침성 있고 친절한 태도로 답변했기 때문에 모두가 이제 그의 정치적인 그리고 인간적인 매력에 빠져버렸다고 해요. 즉 사려 깊게 타인의 말을 경청하는 이게 이제 태도이자 능력인데 이게 논쟁의 엄격함보다 더욱 중요한 가치고 이 토론에서 특히 이제 의견이 첨예하게 갈릴 그럴수록 더욱더 상호 존중과 포용에 대해 깊이 인식해야 한다. 좀 이런 생각을 강하게 좀 하게 되는 그런 계기였다고 합니다.
사실 뭐 대부분의 어떤 학문 전문가들, 뭐 주로 이제 교수 계층이 좀 그러한데요. 본인의 전문 분야에서는 좀 탑 레벨이잖아요. 실제로도 상당 부분 그렇고, 물론 뭐 이론과 실제는 좀 다르지만 어지간해서 이 논리로 밀릴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에 비례해서요, 그만큼 거만하거나 뭐 오만하거나, 뭐 표현은 다양하겠지만 어쨌든 나름의 에고와 이 완고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하버드 최고 강의 타이틀을 수년째 확보하고 있다. 그러면 사실 더 심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마이클 샌델이 그 학식과 지혜의 깊이만큼이나 굉장히 부드럽고 이제 관용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한다. 사실은 이게 오히려 이 사람의 인기 비결의 가장 큰좀 원동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사람이 이 표현은 부드럽지만 학문적 이론에서는 절대로 양보가 없는 인생을 살아왔어요.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어지간한 교수들보다 더 심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자신과 아무리 좀 의견이 다르고 어떠한 좀 위치, 그리고 어떠한 사회적인, 뭐 경제적인 그런 내용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의견을 듣는 자세를 지금도 좀 놓지 않았다고 해요. 아마 마이클 샌델을 이제 유튜브나 기타 이런 동영상 강의로 좀 한번 보시면은 이런 태도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때로는 이제 마이클 샌델이 네임밸류가 있으니까 이 사람을 공격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아주 다양한 전 세계적인 시도가 있었는데 언제나 여유 있는 웃음과 그리고 이제 부드러운 태도로 다 아주 비켜갔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등학교를 마치고 정치가가 꿈이었던 마이클 샌델은 당시 미국 동부의 인문교양대학인 브랜다이스 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공으로 정치학을 선택했죠. 이 브랜다이스 대학이 사실 뭐 아주 명문이라고 하긴 어려워요. 물론 좋은 대학입니다. 미국 대학 순위로 보면은 뭐 과나 아니면은 어떤 기준에 따라 약간씩 다르지만 전체 32에서 한 42를 왔다 갔다 합니다. 모든 인종에게 개방된 거의 유일한 유태인 대학인데, 그러니까 뭐 본인이 유태계니까 일로 간 거는 좋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뭐 여러 가지 수완을 발휘했잖아요. 고등학생 치고도. 그리고 학생회장까지 하고 나름 이런저런 또 이력을 잘 관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기준으로 이 아이비리그나 뭐 기타 명문대 합격을 못했죠. 본인은 이걸 상당히 좌절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의 기억을 여러 가지로 좀 자신만의 방법으로 승화시켰다고 하는데 어쨌든 아쉬움이 굉장히 컸다는 내용을 많이 토로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이후에 그의 이 능력주의와 사회계층과의 관계 뭐 이런 주제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게 된 배경으로 여겨지기도 하죠. 이렇게 브랜다이스 학부를 마친 후에 이제 로즈 장학금 수혜자로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대학교에서도 열심히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하게 되는데 진로에 대한 결정은 좀 더 뒤로 좀 내리기로 했다고 해요. 좀 경험을 쌓아보고 본인이 계속 학교에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회 경험도 해보겠다. 뭐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 로즈 장학금이라고 하면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회사업가이자 이 제국주의자였던 사실 이게 좀 두 개가 잘 안 어울리는데 이 세실 로즈라는 사람이 이제 자본금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의 유언에 의해서 옥스퍼드 대학에 유학하는 학생에게 수여되는 대표적인 장학금이죠. 이 1900년도에 처음 시작된 이 국제 장학금 프로그램이 벌써 역사가 100년이 넘었어요. 유명하고 조건도 좋으니까 선발 과정이 당연히 까다롭겠죠. 이렇게 뽑힌 로즈 장학생들이 이제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무료로 공부할 수 있는 특혜가 주어집니다. 이들에게는 이제 전공별로 2, 3년간 옥스퍼드 대학에서의 학비, 뭐 기숙사 시설과 생활비, 심지어는 이제 본인 경험을 쌓으라고 여행비까지 아주 일체가 지급이 돼요. 이 기간 동안에 학생들이 이제 옥스퍼드에서 어떤 대학원에서든지 공부하고 졸업할 수 있고 원하면은 뭐 기타 이후로도 계속 옥스퍼드의 타이틀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이클 샌델이 유태계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영국과 미국을 모두 경험했다. 사실 이게 키포인트예요.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친 마이클 샌델, 학문적으로 이제 경제학에 대해서 많은 매력을 느끼긴 했지만 원래 자신의 관심사였던 정의나 권리, 그리고 평등과 모두의 공동선 이런 좀 규범적 문제들을 경제학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을 확신 이렇게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학 공부를 좀 뒤로 미루고요. 대신 이 칸트와 롤스 등에게서부터 유래된 이 자유주의 철학에 대한 비판적 분석 이쪽을 좀 본인의 스터디 좀 핵심으로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박사학위 논문이 이제 자유주의 정치 철학에 대한 비판 뭐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그의 첫 번째 저작인 자유주의와 정의의 한계, 나중에 출판도 됐어요. 그는 이 책을 통해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논쟁을 이끌어냈고 세계적인 철학자로 인정받는 그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학문을 매진하던 마이클 샌델, 1981년 옥스퍼드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당시 하버드 교수 중에서도 가장 나이가 어렸죠. 당시 정치학과의 멤버를 보면은 이제 주디스 슈클라 등이 이제 동료로 있었는데요. 당시 이 사람이 그 하버드의 철학과 교수로 있었던 존 롤스의 친구였어요. 근데 이제 샌델이 자신의 거의 모든 학문의 이제 배경으로 이제 롤스의 정의론을 공격하는 그런 좀 제스처를 많이 취했습니다. 그런데 롤스가 늘 이 샌델을 아주 좀 부드럽고 자상하고 사력 있게 대해주었다는 그런 평이 많아요. 마이클 샌델도 여기에 대해서 매우 탐복하고 있고 그는 정말 위대한 학자이자 위대한 사람이라고 항상 이야기를 해요. 정치적인 동지이자 스승으로 여기고 있는 그런 좀 뉘앙스죠. 그러나 학문상으로는 아주 좀 봐주는 게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교수 생활을 시작해서 현재 이르기까지 한 40여 년 정도 교수직을 이어왔죠. 학부대학에서 40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제 저스티스, 정의에 대해서 교양 수업을 진행해 왔는데 이게 정말 큰 명성을 얻었어요. 하버드에 다니면서 마이클 샌델의 이 정의에 관한 수업을 듣지 않으면 헛다닌 거다. 뭐 이런 내용도 많이 있었죠. 이후 여기에서 나온 강의 내용을 묶어서 정의란 무엇인가 아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 서구의 대표적인 친중학자이기도 해요. 중국과도 인연이 아주 많고요. 그의 이력의 상당 부분이 중국 관련 활동일 정도로 상당히 많은 좀 행동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샌델의 인기도 엄청나고요. 정말 대단히 많은 판매 부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설에는 뭐 미국이나 영국 이런 서유럽권보다도요. 중국에서 그의 책이 더 많이 팔렸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죠. 그리고 철학자로서요. 동양 철학의 분산이잖아요. 중국이. 뭐 좀 이상한 면도 많이 있지만 여기에 많은 관심과 연구를 기울였다고 합니다. 샌델이 이제 한중일 여기서 이제 인기가 유난히 많은데 이게 중국 철학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이 그 밑바탕에 있기 때문이다. 뭐 이런 내용이 많이 있죠. 여기서는 이제 마이클 샌델이 출판한 5권의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2권, 이 민주주의하고 이제 공동선, 여기에 관한 책은 너무 학문적이에요. 그래서 대중적인 이 뒤에 3권으로 좀 이야기를 압축하려고 합니다. 그 배경이 되는 내용을 잠깐 이야기해 볼게요. 전체 책을 좀 요약한 내용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존 롤스, 이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을 많이 이야기했다고 했잖아요. 이 존 롤스의 논리를 무형고적 자아에 해당된다고 항상 마이클 샌델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구체적인 인간의 다양한 특징을 전혀 모른다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존 롤스의 주장은 추상적이다, 허구적이다, 현실과 맞지 않다. 뭐 이런 내용을 말하는 거죠. 현실의 인간을 보면은 아주 다양한 서로 간의 네트워크, 연고, 그 다음에 뭐 대화를 하거나 사회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이 문맥, 각자의 상황이 있는 개별 자아잖아요. 그러니까 영고적 자아일 수밖에 없고 존 롤스의 타고나면서부터의 무영고적 자아, 현실성이 없다, 없는 논리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존 롤스가 사람들이 타인에게 무관심하고 좀 자신의 합리적인 공익을 추구한다, 이런 가정에 따라서 좀 정의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즉 정의의 원리에 뭐 부합한다 이러면서 복지를 정당화했는데 다시 잘 생각해 보면은요, 복지는 사실 사회적으로 수입이 높은 한마디로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의 돈을 국가 권력을 통해서 강제 징수해서 재분배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타인과의 관계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롤스가 이 타인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복지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실은 롤스의 논리 속 안에서도 아주 좀 근원적인 이 공동체의 발상이 있었다는 거죠. 다만 샌델은 이 롤스의 복지 정당화라는 정책적 결과 자체를 비판하는 건 아니고요. 어디까지나 거기까지 이르는 그 논리를 비판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샌델은 이 롤스의 자유주의를 비판하지만 복지 정책을 옹호한다는 점에서는 어쩌면 롤스의 이 평등적 자유주의 관점과도 일맥을 상통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롤스가 말하는 복지의 기초 개념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자유주의를 비판하고 롤스와는 좀 다른 자신만의 논리로 복지를 정당화하려는 좀 그런 이론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샌델의 정치 철학을 보면은 이제 도덕적 가치의 본질 파악과 그 중에서 어떤 본질이 공동 이 전체의 선을 개선시키는데 보다 더 합당한가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이런 점에서 이제 기존의 공동체주의자들이 공동체의 불합리한 점마저 계승할 수 있는 다수의 가치 여기에 좀 도덕적 목적을 두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와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이클 샌델이요. 이러한 류의 좀 사회 철학 그리고 정치 철학을 이야기한 학자 중에 가장 쉽게 논리를 풀어가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학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어려워요. 그리고 이 책들이 사실 뭐 번역도 좀 잘 됐고 우리나라에서 여러 사람들이 좀 읽었고 각종 방송이나 이런 뭐 유튜브 이런 데 좀 쉽게 푸는 내용들도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문적인 내용을 보는 것보다 사례를 보는 게 더 좋죠. 뭐 예를 들어 보면은 언론의 자유를 빙자해서 나치 옹호의 집회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제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 그리고 미국 남부에서 다수 백인들의 공동체 가치에 반한 이 소수 흑인들이 인권 집회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럼 이것을 인정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이런 공동체주의에 대한 비판 뭐 이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의 경우에도 도덕 가치의 본질 파악이 중요하다. 그리고 나치 집회를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그리고 흑인 집회를 인정하는 쪽으로 이렇게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샌델은 주장을 합니다. 근데 다른 이제 학자들을 보면은 민감한 주제에 한쪽 편을 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문답을 하게 되죠. 애매하게 중의적 표현을 써서 책임은 비껴가며 자신의 이론을 설파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마이클 샌델은 표현은 부드럽지만 좀 정확한 내용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인기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좀 능력주의를 비판하고 있죠. 이 포퓰리즘 열풍이 이제 뭐 이민자에 대한 혐오, 세계화에 대한 불안, 뭐 여기서만 오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 포퓰리즘 열풍이 이 테크노크라시죠, 기술 관료. 이런 사람들의 좀 가치적으로 중립적인 태도, 여기서 좀 불러온 공공담론의 공동화. 뭐 한마디로 이제 이 승자와 패자를 나누는 능력주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기술 관료 시스템을 보면은 이런 좀 기술 관료 시스템을 통한 세계화가 뭐 어쨌든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과실을 상당히 불균등하게 배분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좀 많이 참아왔어요. 왜냐하면 이런 생각이 있었죠. 내가 지금은 좀 아쉬운 상황이지만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 나중에 때를 잘 만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기회가 평등하면 재능과 노력에 따라서 누구나 높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믿음이 확실히 있었죠. 하지만 우리 주위의 학문적인 수많은 통계, 이 능력주의 사회가 더 이상 이 계층 이동, 이 신분 상승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능력주의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고 있죠. 이를 능력주의 신화라고 하면서 이 신화에서 깨어난 일반 사람들, 이 기존 엘리트에 대한 반발로 포퓰리즘 투표를 하게 되었다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사례로는 이제 영국의 브렉시트 탈퇴, 그리고 예전 이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이런 내용들이 있겠죠. 그런데 더 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능력주의가 이제 돈의 가치로 직업과 대학을 서열화해요. 승자와 패자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승자한테는 사회적인 영광, 그리고 이제 아주 오만함, 이걸 부여하죠. 근데 패자에게 엄청난 굴욕감을 심어준다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능력이 이 직업과 사회적 역할의 배분에 뭐 아무 역할도 못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가? 뭐 그런 건 아니겠죠. 이 능력이 직업과 사회적 역할 배분을 맞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대중들에게 패배감, 굴욕감을 선사하는 즉 현재 너의 상태는 너의 능력 때문이다. 뭐 너도 하면 된다. 이런 능력주의적 좀 미덕 가치관 자체를 바꾸는 게 좀 필요하다. 이러한 좀 역할이 우선적이어야 한다. 이게 사실 이 학자의 주장의 원천입니다. 이러한 생각 바꾸기, 이 능력주의적 성공 개념의 핵심인 즉 교육과 직업 부분에서 이런 시스템이 어떻게 스스로를 강화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이 가치관이 되어버렸는지 이걸 좀 심도 있게 풀어주고 있어요. 뭐 사례는 많죠. 미국 기준으로 이제 SAT 점수를 보면은 응시자 집안의 부와 매우 연관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소득 사다리의 단위 하나씩 높아질수록 SAT 평균 점수가 올라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각각의 단계, 인생을 살아가는 이 주요 갈림길에서 나타나면은요. 이제 계층 이동은 사라지고 기존의 엘리트층은 더욱 굳어지겠죠. 그리고 한번 경쟁을 통과해서 일정 위치에 오른 엘리트들,
이제 앞으로는 조금의 실수도 허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전체 아니면은 이제 본인들의 컨트롤, 어쨌든 본인들이 주가 돼서 만든 이 통제를 벗어나는 것에 상당히 불안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사소한 변화에도 굉장히 민감해진다고 하죠. 그래서 점차 완벽주의로 가게 되는데 문제는 이게 본인한테 작용해도 좀 힘들잖아요. 좀 고통스럽고. 근데 이거를 자신의 휘하에 있는, 자신의 이제 지휘하에 있는 뭐 기업이라든가 사회, 뭐 공공단체,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여기에 이제 전반적으로 좀 이 범위를 넓힌다는 겁니다. 모두에게 우울증을 전파하는 거죠. 또한 능력주의 사회를 보면은 이제 시험 점수에 따라서 직업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직업은 돈의 가치, 돈의 액수에 따라서 서열화가 됩니다. 사회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이 하는 일은 돈 잘 버는 전문 직업인들의 일에 비해서 시장에서 별 가치가 없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던지는 겁니다. 그럼 저학력자들을 보면은 그들이 종사하는 직업이 더 이상 사회적으로 존중받지 못함을 깨닫고요. 이제 엘리트들에 대한 이제 분노, 반항, 이 백래시. 그래서 이제 포퓰리즘을 나에게 구사해 주는 이런 정치인들의 농간에 쉽게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이제 가치관을 다르게 전파해야 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직업을 보면은 돈을 얼마나 벌고 얼마나 소비하느냐 이런 좀 소비자 역할에 존중을 두지 말고 우리 사회에 우리가 생산자로서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 세상을 아름답고 정화시키기 위해 얼마나 공여하고 있는가, 뭐 이런 좀 자세를 계속 주입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샌델은 이 능력주의 사회를 바꿔갈 수 있는 해답이 조건의 평등에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조건의 평등, 이 능력주의에서 말하는 기회의 평등이나 모든 사람이 동일한 임금과 부를 가져야 된다는 결과의 평등이 아닙니다. 공동체 속 자신과 다른 이 구성원들을 이해할 수 있는 역량, 시민교육이 잘 돼야 된다는 거고요. 나와 다른 그러니까 뭐 계층과 관계없이 사람들이 충분히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고 접촉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런 평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게 서로 다른 삶의 영역에서 온 시민들이 서로 공동의 공간과 공공장소에서 함께 시너지를 이룰 것을 요구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의견에 관해 타협하고 나와 다른 어떤 이와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공동선을 기르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뭐 워낙 훌륭한 학자이자 저술가이고요. 이 주제에 관해서 수십 년 동안 연구를 해왔죠. 그야말로 본인의 평생을 바쳤다고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마이클 샌델의 공정과 정의 그리고 국가 사회 이런 공동선 이런 부분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 워낙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사 이 주제가 좀 이상하더라도 사실이 아니더라도 감히 좀 다른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이클 샌델도 학자이고 그리고 이제 자신의 이론을 설파하는 사람이니까 반대되는 의견도 있어야 되겠죠. 제가 이 반대 의견을 찬성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다는 정도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사실 유난히 이 공정 그리고 이 능력주의 좀 유난스러운 것 같아요. 뭐 다른 나라도 좀 삶이 화두인 거는 마찬가지죠. 먹고 사는 게 쉬운 나라, 뭐 국민, 다른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독 타인과의 비교, 그리고 타인의 삶에 대한 간섭,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굉장히 좀 왜곡된 공정성을 앞세우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야기가 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능력에 따른 공정한 보상을 요구하는 경향이 좀 큰데, 이걸 또 비판하는 내용도 많죠. 능력주의 그 자체의 문제점을 해부하는 뭐 날카로운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보면은 지난 뭐 수십 년간 이 능력주의의 허구성을 지적하는 내용들이 많았는데 뭐 한국에도 많이 있으니까 그거 자체를 얘기하는 건 좀 사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마이클 샌델이 이제 이 능력주의 논쟁에서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사실이잖아요. 사실 한국 사회를 보면은 이 능력주의에 관해서 좀 깊이 있는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많습니다. 그런데 샌델의 책을 보면은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이미 범접할 수 없는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여러 권이. 그리고 신문, 방송, 뭐 언론, 매스컴 등을 통해서 이 내용이 계속 반복적으로 전달되면서 역설적으로 능력주의에 대한 비판 담론이 더 이상 확장되지 못하고 그 동력을 잃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새로운 관점을 좀 알아보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이제 찾아보기 힘들어졌고요. 여기에서 많이 벗어나는 다른 주장들은
전혀 주목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상황과는 좀 다른 한국의 주요 사건이나 사회적 맥락에 대한 논의도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클 샌델의 이야기와 틀리다,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물론 샌델의 주장은 중요한 시사점을 많이 던져줍니다. 능력주의 신화는 이제 성공한 사람들이 나는 이런 대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이렇게 믿는 걸 정당화시키는데, 반대로 세속적인 기준으로 보면 실패했다고 간주되는 사람들, 능력이 없어서, 노력하지 않아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하나 따져보면은요, 이제 뭐 박탈감 같은 걸 또 많이 이야기했는데, 이 대중 정서에 기댄 비판, 뭐 누구나 반감 없이 받아들이기 쉽죠? 뭐 어떤 좀 주제나 좀 목표에 대해 좀 박탈감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또는 예전에 갖고 있었던 사람일 수도 있고. 그래서 대안적이지도 아주 급진적이지도 않은 이런 내용들이 사실 마이클 샌델은 많습니다. 현상을 설명하는 것을 넘어서서 대안을 찾는 이런 방식에는 여러 내용들이 있겠죠. 그런데 샌델은 이 능력주의 기제의 아주 근원을 건드리지 않는 안전한 길을 간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구조와 어떤 물질적 조건, 문화적 내용, 이걸 혁신하는 방법에 대해 아주 치열한 논쟁을 피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회에는 이러이러한 폐단이 있다, 우리 사회에는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구체적인 해결책이나 아주 심각한 내용을 쓱 빠져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비판들이 많습니다. 뭐 구조적 불평등이나 차별, 행운에 미치는 영향, 이걸 다 은폐하고 우리의 위치를 이 순수한 개인적 성취로 포장하잖아요, 능력주의가. 그런데 샌델은 이 중에서도 이 운이라는 요소에 많은 좀 중요성을 둡니다. 즉 우리가 행운과 어떤 좀 뭐 은총 이걸 좀 간과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능력주의 해결책을 추첨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사실 뭐 어느 정도의 부와 성공은 운의 영향을 크게 받죠. 하지만요, 이것만을 기재로 설명하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이 금융자본주의라든가 신자유주의가 미치는 영향을 지나치게 간과하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뭐 이러한 내용 자체가 통하지 않는 소위 말하는 세계적인 재벌들의 케이스가 있겠지만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인구를 보면은 대략 5천만 명 정도인데 이 중에 정말 0. 몇 프로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그 이하인데 물론 뭐 여러 가지 폐단이 있어요. 저도 좀 아쉬움이 많고 할 말 많은데 그걸 갖고 이제 학문적 이론을 만들긴 어려우니까 좀 범용적인 내용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뭐 어떤 개인도 순수하게 그 능력만으로 수조, 수십조,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수백조도 있는데 이런 돈을 벌어들일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이 성취는 사회적 구조적 이 불평등과 차별적 혜택의 장기적 뒷받침, 그리고 어떨 때는 뭐 로비 등을 좀 위주로 한 좀 블랙 커넥션도 작용을 했겠죠. 그런데 이제 어떤 계기로 간에 이 노동력을 착취하는 그런 부분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성공은 노동정책 개선이나 세제 개편, 이런 구조적 개혁이나 수정 조치 없이는 재조정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샌델이 강조하는 것처럼 자신의 행운을 인정하고 겸허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남들과 열린 마음으로 소통한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능력주의의 본질적 문제가 해소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같은 좀 개인화된 해결책, 이 구조적 문제를 개별적인 마음가짐과 자세의 문제로 전환시켜버리죠. 심지어 만약에 우리 세대의 전 인류가 마이클 샌델의 제안을 충실히 따른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능력주의와 결합한 이 차별의 문제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노력하지 않았으니까 모든 결과는 너의 책임이다, 이런 비난, 언제나 소수자들에게 더욱 가혹하죠.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소수자들을 동일한 집단으로 묶어서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가난한 흑인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이 마이클 샌델이 말하듯이 나보다 운이 안 좋았던 사람으로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천성적으로 게으르고 무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옛날 그 게토 같은 할렘 같은 곳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여길 확률이 높다고 하죠. 팬데믹 이후에 아시아인들에 대한 혐오가 급증한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면접 심사관이 있는데 한국계 미국인에게 좀 낮은 점수를 주었다. 그러면 좀 이처럼 소수자들이 더 성공하기 어려운 것은 그저 운이 덜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명백하게 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나 뭐 다른 나라에서 여성 우대 정책,
소수인종 우선 채용 정책, 이런 다양한 정책이 언제나 능력에 따른 공정한 평가를 위협하는 것으로 공격해 봤는데 한국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많이 좀 거세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 이제 살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공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각각의 책을 계속 살펴볼 건데요. 저도 제 주위에 마이클 샌델의 주장에 깊이 감화된, 그리고 그의 주장을 뭐 어떠한 경우에도 좀 응용해서 잘 써먹으려고 하는 이런 좀 지인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분들은 마이클 샌델의 어떤 부분에서 탐복했는가? 저는 사실 좀 궁금해요. 이미 우리 사회에 많이 알려진 그의 주장과 사례들은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그의 연설에 우리의 발걸음을 어떻게 좀 움직이게 하는, 우리의 좀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옮기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가? 우리의 서로의 손을 마주잡게 만든 힘이 있는가? 물론 이 겸허해질 것을 다짐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성공하지 못한 사람을 나보다 운이 덜 좋았던 사람이라고 받아들이는 것도 뭐 의미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구조적 상처를 치유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능력주의를 둘러싼 불평등과 차별의 문제, 반드시 함께 논의되어야 하는 그런 내용임이 분명해요. 그런데 마이클 샌델은 여기에 대해서 뭐 제 기준이긴 하지만 아주 화끈한 플랜을 제시하지는 못합니다. 물론 뭐 세상에 그런 게 없을 수도 있겠죠. 또는 말은 할 수 있지만 뭐 예산이라던가 뭐 구조적인 어떤 지원, 정부 행정 조직 이렇게 따라오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좀 어렵기는 하겠지만요. 과연 이러한 좀 문제를 나열하는 식의 마이클 샌델이 이렇게까지 인기 있을 사람이었는가? 사실 여기에 좀 제 나름의 의문이 있기는 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각각의 책에 대한 내용과 마이클 샌델의 그런 이론, 이런 주장에 좀 지금까지 발전해 왔을 거 아니에요, 옛날부터? 어떤 식으로 좀 논리 전개가 되어 왔는가? 그리고 어떠한 좀 발전 단계를 거쳤는가? 뭐 이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의 책도 있지만, 이 생명의 윤리를 말하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완벽함에 대한 반론으로 이런 제목으로 출판이 됐는데, 한마디로 이제 인간이 유전공학 기술을 이용해서 완벽해지려 한다.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완벽해지려는 인간의 욕망, 무한 경쟁의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뭐 과도한 불안이 만들어낸 환상, 이렇게 좀 경고를 하고 있어요. 뭐 내용 자체는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비슷비슷한 책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내용들이 있죠.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의 유전자를 부모가 선택하는 것이 정당한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타고난 재능으로 좋은 성적을 내는 운동선수와 근육 강화제에 도움을 받는 선수 사이에는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가? 유전공학을 이용해서 아이의 지능을 높이는 것과 교육을 통해서 아이를 똑똑하게 만드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 적자 생존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현대사회, 이 적자와 부적격자를 나누는 우생학과 무엇이 다를까? 그리고 요게 가장 첨예했는데 인간 배아, 과연 생명일까? 아니면 일개의 세포 덩어리에 불과할까? 이 미국 내에서도 아주 좀 문제가 많았던, 아주 격렬하게 토론했던 그런 내용들을 정리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만일 생명공학 기술로 인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만드는 인간이라는 이런 내용이 현실화된다. 그러면 과연 여기 감사를 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만의 힘으로 이뤄낸 결과물로 여기는 그런 좀 인간 만능화의 관점이 팽배해질 것인가? 그리고 또 아이를 위해서 적절한 유전적 특성을 선택한 것이나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이 부모에게 지워지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자녀 세대와 또 어떠한 좀 관계적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그리고 왜 이런 주제를 이야기하면은 또 이런 내용도 꼭 나오죠. 생명은 우리가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신성한 부분으로 놔둬야 한다. 그러니까 자연 선택의 우연한 부분으로 놔둬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면서도요, 안경을 씁니다. 라식 수술을 하죠. 그러면은 자연이 좀 준 대로, 원래 태어난 대로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좀 불편하다고 수술해서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한다. 그러면 자연의 명령에 반항하고 거부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는 되고, 이 정도는 되지 않는다. 그 기준이 과연 절대치가 어디 있을 것인가? 만약 이러한 생명공학에 관계된 내용들을 마음대로 인간이 통제하려고 할 때, 이런 오만함, 연대의식 약화, 개인의 책임감 대두, 이런 도덕적인 여러 문제들을 과연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우리가 항상 겪고 있지만 좀 무심코 아니면은 의도적으로 넘어가려고 했던 여러 사회 문제들에 대해서 마이클 샌델이 계속 이거를 끄집어내고
좀 경각심을 주려고 합니다. 너무 생명공학적으로만 갔는데요. 교육으로 봐도 이런 내용들은 많죠. 이 부유층의 부모들이 아이를 비싼 학교에 보내거나 아니면 개인 가정교사를 고용한다거나 뭐 피아노나 발레, 수영, 뭐 승마 이런 걸 가르치는 비용을 대서 본인 아이들을 경쟁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간다. 근데 이게 예전에는 그냥 부잣집에 태어나서 이제 그런 능력을 후천적으로 익혀서 좋겠다. 좀 억울하다. 나는 가난해서. 이런 내용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아이의 여기에 능숙한 유전 형질을 갖고 태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게임이 끝나버리는. 요즘엔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재벌가의 2세, 3세로 태어나는 게 본인이 삼루에서 태어나서 삼루타를 친 것으로 착각한다. 그런데 이제 이런 단계에 가면은요. 이제 한 바퀴를 돌면은 야구에서 1점이잖아요. 홈플레이트 바로 앞에 발만 떠올린 상황에서 이제 그걸 내딛기만 하는 그런 과정까지 가는 거죠. 일반적인 내용으로 태어난 보통의 정상적인 환경에서 생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따라잡을 수 없는 그 격차로 가는 겁니다. 무한 경쟁에서 무한 이기주의가 추가된 이 미래 사회가 과연 어떠한 디스토피아가 될 것인가? 마이클 샌델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마이클 샌델의 강의는 유튜브로 본 게 다이고 대부분 책으로 접했지만 마이클 샌델의 이 의사를 본인의 의견을 좀 풀어나가는 방식이 상당히 역동적이에요. 이 사회 정치 철학에서 이런 방식이 잘 나오기가 힘든데 사실 뭐 우리 누구나 일상에서 느끼는 윤리적, 이 도덕적 딜레마잖아요. 생각보다 상당히 명쾌한 논증과 설득으로 풀어나가는 그런 좀 시원함이 있습니다. 마치 예전에 소크라테스 대화법을 연상시키기도 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주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과연 왜 그런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치고 나가요. 청각장애를 가진 레즈비언 커플이 있는데 청각장애자의 정자를 구해서 똑같이 청각장애를 가진 아이를 출산한 일을 예로 듭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 왜 그리고 이것이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인가? 이런 걸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또한 이제 근육 강화제나 인지력 강화제 아니면 이제 키를 크게 하는 호르몬 처방, 부모가 아기의 성별을 선택해서 낳게 하는 이 유전공학 기술, 이 현대 유전공학적 기술이 인간의 자유를 어떤 점에서 침해하는가 이런 걸 이제 하나하나 풀어가고 있습니다. 또 스포츠 게임에서도 있죠. 이제 장비가 계속 발전하잖아요. 사람들의 실력도 늘지만 뭐 스테로이드제와 같은 걸 이제 주사 받는다. 그러니까 유전공학 기술로 신체를 강화해서 좋은 성적을 낸다. 그럼 과연 어떤 의미가 있고 기존에 좀 장비를 착용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만약에 모든 사람이 일반 평범한 운동화를 신고 뛰는데 나만 이제 특수 소재에 뭐 공기의 바람 저항을 좀 이겨내고 좀 푸시하는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이런 거를 했을 때 과연 이 차이는 무엇인가? 아니면은 어떤 뭐 골프 선수나 야구 선수가 시력이 안 좋아서 성적이 한 3할 정도 나왔는데 이게 라식 수술하고 나서 우승을 하는데 기여했다. 뭐 타격왕이 됐다. 그럼 이건 일종의 시력 강화인데 눈이 나쁜 상황에서도 열심히 그냥 하는 사람과 과연 어떠한 차별이 있는가? 차이점이 있는가? 그러면 그거는 되는데 왜 약물로 운동 능력을 증가시키면 안 되는가? 뭐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인간의 생명윤리와 연결을 짓죠. 이 책에서 이제 마이클 샌델은 결론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그래도 마침표는 찍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이 선물로 주어진 것이라는 선물로 보는 윤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이 다 오로지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선물로 인식할 줄 알아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이죠. 이렇게 생명을 경쟁이 아닌 어떤 선물로 바라보는 마이클 샌델. 유전학적 완벽함이 아닌 인간에게 주어진 부족함도 귀중하게 여기는 이 대안적 생명 윤리의 큰 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이 마이클 샌델의 오늘을 만든 적어도 한국에서 마이클 샌델의 인지도를 일으킨 그 책이라고 할 수 있죠. 에피소드 위주로 어렵지 않게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일부 내용은 사실 뭐 중고등학교 수준이라고 봐도 돼요. 다만 이제 뒤로 갈수록 뭐 칸트나 롤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학생들이 읽기보다는 조금 더 수준이 높아지는 뭐 그런 내용이죠. 한국에서 인문학 서적으로는 아주 이례적으로 초장기 국내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상당히 어려워요. 이 정치 철학이라는 게 사실 뭐 원래 그렇거든요. 제목 보면은 아 이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들어가다 보면은 자신의 모든 이 학문적 내용이 다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을 좀 이해할 수 있는 쉬워 보이나 어려운 학문의 대표적인 내용이라고 학자들도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정의를 논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벤담과 밀 같은 경우가 이제 공리주의잖아요. 그리고 자유주의, 그리고 공동체주의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유주의는 다시 두 가지 정도로 나뉘는데 이제 존 롤스가 이야기한 내용의 이 평등적 자유주의 그리고 로버트 노직의 자유지상주의 뭐 이런 식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롤스를 보면은 사실 칸트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절차적인 틀을 중요시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노직은 존 로크의 뿌리를 두고 있어서 이제 합의, 상호 이익과 동의적인 이런 내용을 중시하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죠. 그리고 맥킨타이어를 보면은 이제 목적론과 행복론에 그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과 비슷하죠. 이 네 가지 관점을 통한 다양한 시각으로 이 도덕적 가치들을 살펴간다. 그러는 과정 중에 정치는 이런 도덕적 감론을 시민의식으로 형성해야 하고 우리는 이것을 이런 도덕적 문제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뭐 이것이 이 책의 기본 내용입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저도 이거 쉽게 생각했다가 몇 번 읽어서 겨우 좀 이해를 어느 정도 했다. 어느 정도 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좀 그런 책이라고 생각돼요. 처음에 좀 쉽게 봤다가요. 나중에 보니까 책에 밑줄이 빽빽이 그어져 있는 걸 발견하고 저도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 주위에 좀 물어봤는데 이 책 끝까지 읽은 사람 저는 별로 못 봤어요. 한 중간 이하를 읽고 나머지는 그냥 좀 방송이나 뭐 유튜브, 강의 이런 걸로 많이 좀 대체하는 예, 그런 걸 좀 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많이 팔렸는가? 뭐 제가 감히 평가할 그런 뭐 수준의 책이 아니지만 이 책 대단히 훌륭하고요. 뛰어납니다. 그리고 이 마이클 샌델의 모든 노하우가 집대성돼 있고 수십 년을 강의하면서 계속 업데이트된 거의 완벽에 가까운 대중 철학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러한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더욱더 인기를 끈 이유, 저는 좀 제목과 폼에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굉장히 표지와 제목부터 좀 폼이 나요. 책꽂이 장식용, 뽐내기용, 그리고 이제 CEO 진열장용 이런 좀 목적으로 많이 팔렸다는 그런 기사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냥 우스갯소리로 넘어가기에는 이 책 대단히 훌륭하고요. 그 심오한 깊이가 있기 때문에 저도 여기서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는 계속 좀 겹쳐요. 이 사람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 이제 두 가지, 세 가지 중에 선택지를 제시하고 어느 한쪽을 고르는 그리고 각각의 내용을 좀 당위성을 설명하는 내용인데 사실 어느 한쪽을 선택해도 나름의 논리가 있습니다. 조금 더 나에게 부합하거나 조금 더 나에게 부합하지 않거나 그 차이만 있는 거죠. 그래서 사례는 여기서 잠깐 빼고요. 여기서 가장 이제 중요한 이 철학적 사상을 갖고 있는 그런 세 명, 마이클 샌델까지 해서 네 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임마누엘 칸트. 인간이라면 누구나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고 주장을 했죠. 인간이 다른 목적을 위해서 동원되는 수단 도구가 아니라 인간 자체가 하나의 목적이어야 한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다른 존재들과는 다르게 독보적으로 이성이라는 것을 갖고 있으니까 말이죠. 이러한 칸트의 인간관에 의하면 사람을 좀 공격하고 좀 속이고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공공의 적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게 보이는 목적을 위해서라도 인간 자체가 좀 하위, 이 부차적인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뭐 이런 거죠. 가령 선의의 거짓말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짓말에 상처받을 상대방의 마음을 고려했다. 뭐 화이트 거짓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심적 안정이라는 외부적 목표를 위해서 상대방의 인간 자체를 하위 개념, 이 부차적 도구로 삼았다는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칸트는 자유라는 개념을 새롭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평소에 뭐 음식을 먹는다. 그럼 뭐 김치찌개를 먹는다. 된장찌개를 먹는다. 이렇게 뭘 먹을지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착각이라는 겁니다. 칸트가 말하는 자유는 보다 더 근원적이고 적극적인 의미의 자유를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 밥 먹을 때 이 메뉴판이라는 옵션이 있다. 그럼 내가 스스로 부여한 원칙이 아니라
그 한식집의 사장이라는 이 외부의 어떤 개체가 나에게 제시한, 나에게 어떤 좀 제안한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식당에서 무엇을 먹을지 마음대로 고르는 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란 내가 나에게 부여한 어떤 법칙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외부에서 주어진 목적에 걸맞은 최선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목적 그 자체를 선택하는 것. 즉 선택이라는 어떤 목적이 있을 때 여러 선택지들 중에 하나를 고르는 데 그치지 말고 애초에 선택지를 포함한 그 게임판 전체를 통째로 스스로 설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유에 자유를 더하면 이 칸트식 자유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뭐 좀 과정은 다르지만 이겁니다. 당신은 직장 생활에서 어디까지 가고 싶은가? 그러면은 그걸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뭐 나는 차장까지 가고 싶다. 나는 임원이 되고 싶다. 그런데 여기서 진정한 자유는 꼭 그 직업만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나가서 자영업을 해도 되고 다른 회사를 차려도 됩니다. 아니면 그냥 돈은 좀 적게 벌더라도 좀 무의자연적인 삶을 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타인에 의해서 다른 강압적인 조건에 의해서 제한을 두지 않는 그런 진정한 자유를 찾으라는 겁니다. 이러한 칸트의 인간관과 칸트의 자유 개념을 생각해 보면은 칸트가 생각하는 도덕이 정의가 되죠. 칸트는 행위의 도덕성을 판단할 때 결과보다 동기에 주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지하철이나 버스에 이제 노약자가 앞에 서 있는데 사실은 지금 피곤하고 다리도 아파서 정말로 자리를 비켜주기 싫어요. 그런데 주위에서 이제 욕먹기가 싫어서 아이고 요즘 젊은 것들 뭐 이런 내용 나올 수 있잖아요. 그게 싫어서 만약에 양보를 해줬다. 그러면 이제 결과 자체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동기가 불순했으니까 자리 양보 행위 자체가 목적이었던 게 아니라 이런 노약자를 우대하지 않았다는 그런 질책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이 외부적 목표를 위해 수단으로 동원된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덕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결코 자유롭지도 못한 행동이다. 뭐 이런 거죠. 칸트는 여러 철학자들 중에서도 사실 어렵기로 유명해요. 난해하기도 하고 본인이 정말 알고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아무리 정말 생각해도 이 말이 맞는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내용도 많이 뭐 제 개인적인 내용이지만 겪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의 심오한 좀 의견을 이해하는데 부족한가 이런 좀 생각도 많이 했죠.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요. 저 말고도 매우 많은 사람이 칸트에게 그런 평가를 내린 걸 보고 심히 안심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요. 칸트는 이런 어떤 끌리는 동기보다는 의무적인 동기에 따라서 도덕 법칙을 세우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사람이 좀 간사하잖아요. 어떻게 좀 규율이나 법칙을 만들어도 빠져나갈 구멍을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칸트가 생각하는 내용, 정언 명령이라고 하는데 좀 어떤 좀 피해 가려는 그런 내용들을 방지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언 명령하고 이 가언 명령 이것도 한번 쳐보시면 재밌는 내용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뭐 정의를 내려보면은요, 이 집단의 전통이나 아니면 뭐 개인 개체의 이 자격과 같은 특수한 조건을 이야기하지 않고 아주 보편적인 개인의 권리를 극대화하면서 자유를 중시한 이것이 바로 칸트의 정의론이죠. 다양한 상황마다 뭐 그때그때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진정한 자유, 의무 동기 이런 보편적이고 전체적인 최소한의 틀만 갖고 있으면 그 큰 틀을 어떤 인생의 수학 공식처럼 세상 만사에 적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이 이제 칸트의 내용이고요. 이제 마이클 샌델이 이제 평생을 거쳐서 반대를 했지만 사실 그 근원적 이론에는 깊이 공감을 하고 있기도 한 이 존 롤스의 내용입니다. 이 존 롤스는 평등이라는 이 개념을 평생 진지하게 고민했던 사람인데요. 근데 이제 진짜 평등이라는 건 사실 현실에선 불가능하잖아요. 우리가 좀 알고 있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만난 사람들만 봐도요. 이 사람들 사이에서도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각양각색의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70억 명이 넘어가는 이런 인구가 모여 사는 이 지구 안에서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과연 진짜 모두가 이퀄한, 모두가 평등한 내용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는가? 당연히 안 되죠. 롤스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등이 불가능하다는 건 알겠는데 그 다양한 불평등 중에 과연 어떤 불평등을 선택하는 게 최선인지라도 고민하자. 이것이 바로 이 롤스 정의론의 시초입니다. 이 선택적 롤스의 정의론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차등 원칙.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차등은 인정하되 그 차등이 이제 기존 불평등의 차이를 메워줄 때만 허용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의학적 재능이 탁월한 어떤 의사가 있다. 이걸로 많은 돈을 벌어들인다. 그러면 그 의사가 경제적으로 열악한 소외 지역의 의료 봉사를 충분히 수행할 때에만 그 사회에서 그 의사가 남들보다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사회가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맞춰간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이제 소득과 기회의 분배에 임의의 요소를 기반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인데, 뭐 예를 들어 뭐 대학이나 기업에서 이제 조직원을 뽑는데 1차 서류 전형에서 동일한 점수의 지원자들을 이제 2차 면접에서는 예를 들어 뭐 외모 순으로 본다. 그럼 과연 이것이 정당한가? 근데 외모라는 걸 보면은 이제 우연에 의한 것이잖아요. 만약에 성형수술하지 않았다면 내가 스스로 선택한 게 아닌 것처럼 임의적이기 때문에 이 분배 또는 합격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본능적으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뭐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걸 설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소득과 기회의 분배가 임의적인 요소를 기반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 롤스 정의론의 원칙, 자발적으로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평가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뭐 그런 내용을 떠올리면 될 것 같아요. 태어나서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다. 또 태어나서 봤는데 부모가 없다. 정말 참 극과 극이죠. 인간이 태어난 순간부터 본질적으로 이 비자발적인 불평등에 놓이게 되는데, 아무리 현실적으로 평등이 불가능한 세상일지라도 우리가 끊임없이 평등을 치열하게 고민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바로 마이클 샌델이 회상하는 존 롤스의 가치관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롤스는 심지어 이제 각 개개인의 재능도 모두 다 임의적인 요소라고 주장을 해요. 일단 인간이 생물학적으로 능력치가 다 다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오늘날 뭐 어떤 여성 CEO가 좀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세계적인 글로벌 그룹을 만들었다. 근데 만약에 옛날 고려나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그냥 뭐 부모가 정해주는 데 가서 시집 가서 애 낳고 골방에 앉아서 바느질이나 하고 뭐 길쌈이나 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능이 시대를 타고나는 운, 즉 임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롤스는 이 기회의 균등이나 능력 위주라는 원칙만으로는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없다고 주장을 하죠. 이렇게 개개인의 재능이 서로 다르다면 그 불평등을 수정해야 하는데, 여기 좀 이 트랙이라는 인생이 있고 저마다 다른 이 뛰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각자 출발선에 서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여기서 롤스의 정의로는 그중 빨리 달리는 사람의 그 다리를 부러뜨리자, 이런 발상이 아니고요. 출발선의 평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더 많이 챙겨주듯이 가진 것이 서로 다른 저마다에게 적합하도록 출발선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특출난 재능을 가진 사람은 그 재능을 최대한도로 발휘하게 해주고 그 결과의 성취물을 사회 전체에 돌아가게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 롤스의 원칙에 의하면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으로 다 먹거나 하나도 못 먹거나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요. 평등한 원칙으로 무난하게 중간 지점을 선택하자는 그런 내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두 가지의 정의 원칙을 도출해내는데, 기본 자유를 모든 시민에게 평등하게 제공하고 부족한 자에게 우선적으로 이익이 배분되어야 한다. 롤스는 언제나 이 두 가지 원칙을 통해 정의를 고민하라고 말하고 있죠. 어떤 면에서는 칸트의 내용과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의의 원칙, 이 평등한 자유, 이렇게 최소한의 이론적 틀만 제시한 다음에 이를 인생 공식처럼 모든 사회 현상에 보편적으로 작용한다. 이런 점에서 좀 맥을 같이 하죠. 그래서 칸트와 롤스의 자유주의 이론은 남다른 무언가를 갖춘 개개인에게 특별하게 포상하는 개별적인 이런 이론이 아니고, 인간 누구에게나 보편 중립적인 아주 공정한 권리라는 큰 틀이 보장된다면 그러면은 오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누가 어떤 자격을 가졌는가라는 그런 주제인데요. 좀 고전 철학이니까 너무 옛날이에요. 사실 아무리 원론이라고 해도 이제 좀 안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이제 논리 과정상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내용을 많이 첨가를 했죠. 이야기를 보면은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텔로스, 목적이나 목표라는 의미죠. 이 내용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에게는 저마다의 텔로스가 있는데
이 텔로스를 충족시키는 것이 곧 정의가 된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입니다. 가령 책을 보면은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책이 똑똑한 학자에게 읽히지 못하고 뭐 라면 받침을 사용되고 있다. 딱지 접는 데 사용된다. 그럼 이건 정의롭지 못한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텔로스 철학이 상당히 위험한 이론이라는 반론도 있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모든 가족 구성원들에게 또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면 당신이 사랑받는 게 정의롭겠지만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위대한 철학자라는 이야기를 듣지만 당시 옛날 사회가 그랬잖아요. 노예제를 옹호했던 사람입니다. 노예로 태어난 사람들은 노예처럼 모든 이 불평등한 내용을 몸으로 때우는 것이 바로 텔로스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노예는 평생 노예처럼 살아야지 그게 정의로운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러니까 좀 안 맞는 내용이 많아요. 그런데 그나마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고대의 철학자 중에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인간적이고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런 정도면은 뭐 옛날 내용들은 뭐 뻔하죠. 그러니까 인류는 어떤 식으로든 현재에 발전해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뭐 그런 내용도 뭐 해자해 봅니다. 같은 방식으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치적으로 보면은요. 시민의 미덕을 기르는 좋은 삶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을 인간답지 못하다. 그런 인간이다. 이렇게 규정을 지어버렸습니다. 그러면 텔로스는 과연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근데 그 텔로스라는 건 누가 정하는 거죠? 이 사람이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왕입니다. 그렇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텔로스에 입각한 정의론은 상당히 주관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텔로스를 누가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각 시대, 각 사회마다 그 정의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는 중립적일 수 없고요. 계속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 누가 어떤 자격을 가졌는가를 계속 묻습니다. 결국 정의란 중립적일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앞에 이 칸트와 롤스를 보면은 100% 중립을 요구하잖아요. 칸트와 롤스, 언제 어디서든 변하지 않는 아주 공식 같은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 권리가 있고 정의는 그 원칙만으로 충분하며 그 이외의 주관적인 개입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뭐 정의라는 게 정말 100% 중립적이겠습니까마는 어쨌든 간에 이 마이클 샌델은 이 물음에 계속 의문을 품고 있는 거죠. 칸트와 롤스의 자유주의적 원칙을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정의는 올바른 분배만의 문제는 아니고 올바른 가치 측정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런 내용을 하고 있는데 결국 아리스토텔레스의 좀 이론의 미비점에서 이 칸트와 롤스의 좀 긍정적인 부분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샌델은 어쨌든 간에 정의가 중립적일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 이러한 내용들을 합쳐서 이제 다음에 본인의 주장을 이야기를 하죠. 바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를 지닌다는 내용인데 이제 그 칸터 롤스의 자유주의 이론에 따르면 정의를 위해 인간이 갖는 의무가 있어요. 인간이기에 생기는 자연적 의무와 합의해서 생기는 자발적 의무인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딱히 이제 배우지 않아도 알게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타인을 살해하지 말라 뭐 이런 내용들. 합의 없이도 생기는 일륜적인 의무가 이제 자연적 의무입니다. 그에 반해서 여러 사람이 어떤 특별한 상황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정한 규칙에 의해서 기브 앤 테이크 방식 이렇게 약속 이행의 의무가 이제 자발적 의무라고 할 수 있죠. 자유주의에 의하면은 이 두 가지 원칙적인 의무 이외에 어떤 다른 주관적인 의무가 개입된다면 그 상황은 정의로울 수 없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극단적인 예외의 예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역사적인 문제가 있는데 일본 일제가 조선을 침탈해서 한국을 수탈했잖아요. 긴 기간 동안. 그런데 이제 현대 일본인을 보면은 뭐 잘못했는지도 잘 모르겠다 이런 주장이에요. 사람 좀 화가 나게. 그런데 만약에 잘못했다고 치고 그게 조상이 잘못한 거지 내가 죄를 지은 게 아니지 않냐. 자유로운 이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나는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질 의무가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할머니들을 보면은 우리가 주는 아주 소액만 받고 이젠 좀 그만해라. 이렇게 일본 극우파가 떠들잖아요. 그런데 이런 극우파의 논리를 칸트와 롤스의 자유주의 이론에 좀 대입해 보면은 반박의 여지를 찾기 어렵다고 합니다. 본능적으로 저 말이 엉터리고 틀렸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100% 중립적인 자유주의 원칙으로 혼내주기가 힘들다는 거죠. 물론 심적으로는 무력을 동원해서 혼내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라기보다도 좀 인간의 본능과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좀 결점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자유주의 이론은 수정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샌델은 이러한 자유주의 두 의무, 그러니까 자연적 의무와 자발적 의무죠. 여기에 새로운 어떤 의무 하나를 덧붙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연대의 의무죠. 인간은 분명 그 자체로 자유롭고 본인이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지지 않을 권리가 있지만 탄생하는 순간부터 어떤 특정한 공동체에 속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자신에게 지키길 기대하는 전통이나 정체성을 충족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아주 불가피하게 공동체의 혜택을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중립적인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공동체의 책임을 회피한다. 그러면 어불성설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이클 샌델이 주장하는 공동체주의죠. 이 공동체주의에 의하면 오늘날 일본 전범 세대의 후손들, 비록 자발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혜택을 받으며 속해 있는 공동체 자체가 애초에 그들 선조들의 역사로부터 연관성을 이어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선조들의 역사적 과오에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곧 그것이 정의로운 일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내용은 이렇고요. 사례를 한번 볼까요? 2005년 6월에 미 해군 특수부대 1단이 탈레반 지도자를 찾기 위해서 아프가니스탄 은밀히 정찰활동에 나선 일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임무 도중에 무장하지 않은 염소 목동 2명과 14살가량의 남자아이와 조우를 하게 되죠. 이 염소 목동들이 민간인으로 보였기 때문에 놓아줘야 했지만 지금 이게 임무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특수부대의 소재를 탈레반에게 알려줄 위험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한 대원이 얘기를 했죠. 우리가 현재 임무를 수행 중이기 때문에 저들을 놓아주는 것은 잘못이다. 이들을 죽여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부대의 지휘관이 망설였다고 해요. 이 부대원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그들을 풀어주자는 쪽에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곧 후회할 결정이었죠. 염소 목동들을 풀어준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특수부대는 탈레반 병사들에게 포위되었습니다. 격렬한 총격전이 벌어졌고요. 그 자리에서 부대원 3명이 목숨을 잃었죠. 그리고 이들을 구출하러 온 미군 헬기 한 대까지 격추당하는 바람에 총 미군 군인 16명이 목숨을 잃게 되는 참담한 사고가 일어납니다. 여기에 부대장이 이제 중상을 입고 간신히 목숨을 건졌지만 자신의 행동을 곧 후회하게 됐죠. 정의란 무엇인가? 이 저자 마이클 샌델이 이 특수부대원이 처한 딜레마가 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 그리고 이러한 결과가 일어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과연 이 에피소드에서 정의란 무엇인가? 이 죄 없는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부합하죠. 그래서 목동들을 놓아줬는데 하지만 이 풀어준 목동들이 탈레반에 협조를 했고요. 결과적으로 부대원을 죽음으로 몰았기 때문에 잘못된 결정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겠죠. 만약에 목동들이 이제 알려주긴 했는데 탈레반의 강요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미군의 위치를 알려줬다. 그러면 다시 부대원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 죄 없는 사람들을 죽였어야 하는가? 이런 도덕적인 문제가 제기됩니다. 또한 이러한 시각이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살고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죠. 그래서 저자가 이 딜레마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면은 이 옳은 행동과 바람직한 삶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도덕적 주장을 전개해야 하는지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하죠. 민주사회에서 살다 보면은 이 정의와 부당함에 관한 좀 여러 이견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이 책에서는 옳고 그름, 평등과 불평등, 그리고 개인의 권리와 이 공동선을 둘러싼 주장들이 경쟁하는 이 딜레마적 사례를 바탕으로 구성하고 있다. 뭐 이렇게요. 딜레마에 빠졌을 때 우리가 처한 상황을 깨닫고 우리가 의존할 도덕적 원리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다양한 사람들의 입장과 관점의 차이를 좀 생각하고 깨달을 필요가 있겠죠. 이런 사례들을 잘 생각해 보면은요, 이 책의 진정한 저술 목적인 이 사람들로 하여금 정의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정립하고 그리고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자신이 무엇을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알도록 하는 데 있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사례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공정과 정의에 관한 이 사례인데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점이 많은 내용이라서 한번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녀의 급여 차이입니다. 조사에 의하면은요,
남성이 1,000원을 벌 때 여성이 700원을 번다. 그러면은 왜 기업들은 여성 인력들만 뽑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여성의 능력이 더 뛰어나다고 하는데 가격도 싸다. 그러면 가성비 원리에 입각해서 여성 인력을 많이 또는 전부 채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기업들은 여성들만 뽑지 않는가? 사실 지금 어느 국가의 어느 기업들을 봐도 인건비가 가장 큰 지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상 넘버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여성들만 고용한다. 지출이 거의 4분의 1 이상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산업 인더스트리에 따라 틀리겠지만 대부분 이 퍼센테이지 안에 들어온다고 하죠. 그러면 바로 순이익에 영향을 주겠죠. 기업들이 이익에 그렇게 목을 매는데 기업들이 수익성 원하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수학을 못하는 것인가? 계산을 못하는 것인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남녀의 임금 격차에 거짓을 퍼뜨리는 소위 페미니스트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문제라고 이 통계는 이야기합니다. 이 1,000원과 700원의 통계, 이 전임으로 일하는 남성과 여성들의 임금을 평균 내어 나눈 수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성들의 평균 임금이 뭐 1년에 4천만 원이라고 친다면은 여성들의 평균 임금은 3천만 원이라고 보는 거죠. 여성들이 이제 700원 벌 동안 남성이 1,000원 번다는 이런 통계가 나오는 겁니다. 0.77, 즉 남성에 비해서 여성은 77%의 임금만 받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계산은 불공정한 남녀 임금 격차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직업이나 직책, 교육, 그리고 한 달간 일한 시간과 같은 여러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은 그런 통계치라고 하네요. 이에 관련해서 이 페미니스트 단체, 여기가 낸 연구에서 보면은 이 남녀가 하는 다른 선택들을 고려하면은 실질적인 임금 격차는 약 6.6%로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어가 선택이라고 하네요. 이 6.6%, 뭐 비교하기에 따라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지만 상당히 적은 수치로 줄어들었죠. 근데 이 작은 임금 격차는 성차별은커녕 여성들에게 낮은 임금을 주는 것 때문이 아니라고 합니다. 즉 남성과 여성이 각각 하는 직종 선택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2009년에 노동부에서 50개의 동료 평가된 논문들을 살펴본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3% 차이의 임금 격차, 즉 1대 0.77이죠. 남녀가 각각 서로 다른 선택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그 선택들은 다음과 같아요. 이제 그 어떤 명문 대학에서 가장 보수가 좋은 5개의 대학 전공들과 그 전공에서의 남녀 비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때 보수가 가장 좋은 전공 1위가 석유공학 87%가 남성이었고 2위가 이제 의학과학 48%가 남성, 3위가 수학 컴퓨터 공학 여기가 이제 67%가 남성, 4위가 항공우주 88%가 남성, 그리고 5위가 화학공학이죠. 72%가 남성이었다고 합니다. 보수가 가장 좋은 5개의 전공 중에서 오직 이제 의학 약학의 이제 한 가지 전공에서만 몇 퍼센트 차이로 여성이 과반수입니다. 같은 연구에서 보수가 가장 적은 5개 전공 1위가 카운슬링, 심리학 계열인데 여기가 74%가 여성, 그리고 2위가 영아 또는 유아교육, 압도적으로 97%가 여성이죠. 그리고 3위가 신학, 종교, 이쪽은 이제 66%가 남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4위는 사회복지 서비스, 여기가 80% 이상이 여성, 그리고 5위가 사회복지 업무, 이 88%가 여성이라고 합니다. 여기선 한 개의 전공 빼고는 모두 여성들이 과반수 이상이죠. 그것도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같은 전공이라 하더라도 남녀가 서로 다른 선택을 하면서 이 버는 돈에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간호를 보면은 간호사가 좀 수입이 높잖아요. 그런데 남자 간호사가 여성 간호사보다 더 많이 번다고 합니다. 평균 18% 이상. 이유는 남자 간호사들이 가장 보수가 좋은 전문직, 그러니까 간호 계열에서도 같은 간호사로 보이지만 굉장히 많은 이 세부 직무가 있습니다. 병동 간호사가 있고 임상 간호사가 있고 특수 간호사가 있고 또 뭐 중환자실이나 신경정신과 계열로 가게 되면 이제 더욱 보수가 높아지죠. 그리고 평균 근로 시간도 더 많고 보수가 가장 높은 도시로 좀 이직하는 약간의 모험심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분야의 전문가 이 교수가 이 데이터를 요약했는데 이 직종 선택, 교육 차이, 이 간호에서의 임금 격차의 대부분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동부의 논문이 결론 지은 내용을 보면은 모든 직종들의 이런 차이들을 고려하면은 설명할 수 없는 임금 격차는 약 4.4%에서 7% 정도라고 할 수 있죠. 앞서 그 여성 페미니스트 단체들이 뽑은 수치 6.6%의 차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왜 격차가 있는 것인가? 정확한 이유는 뭐 아무도 확실하게 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임금을 정하는 요인들은 굉장히 많겠죠. 어떤 한 연구소가 또는 어떤 한 연구가 다 고려할 수 없습니다. 이 위험한 직업 환경을 요소로 넣는 연구도 뭐 적죠. 예를 들어 이 원유 시추공, 뭐 해양 플랜트 이런 다른 나라의 망망대해에 가서 석유 뽑아내는 이런 일은 거의 다 남성들이죠. 그리고 이제 남성들이 사전 통보 없이 더 긴 시간을 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두 명의 똑같은 변호사의 경우에도 같은 교육, 같은 전문성, 같은 시간을 일하더라도 항상 대기하고 회사가 필요할 때마다 바로 갈 수 있는 직원이 좀 더 안정된 스케줄을 원하는 직원보다 더 많이 번다고 합니다. 이게 성차별이 아니라 상식의 문제라는 거죠. 현실적인 그 범주와 명제들로 남아있는 임금 격차는 아주 작은 차이인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기업 대표들이 수학을 못해서 또는 계산을 못해서 여성들을 고용하지 않는, 여성들만으로 회사를 꾸미지 않는 그런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동일 노동으로 여성들이 700원을 받고 남성들이 1000원을 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수학을 못하는 것뿐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것도 못하는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리고 여기에 좀 더 나아가서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큰 나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약 100대 69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완전 OECD 탑 수준이고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앞서의 통계치와 비교해서 과연 진실한 기사인가, 진실한 통계치인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네요. 자, 이러한 내용의 통계치와 논문 이론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도 남잔데 너무 좀 사회가 이제 페미니스트적인 경향으로 흐르고 있다. 이런 생각에 좀 가슴이 시원해지는 아주 사실과 진실에 입각한 통계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요.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전체가 거짓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주 교묘하게 틀은 내용이죠. 먼저 이와 같은 내용을 주장한 이 방송, 정확히는 이 라디오 호스트 유튜버인데요. 미국의 아주 극우 성향 방송의 이제 극우 유튜버, 아주 보수 우파적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가 있죠. 가부장적인 면이 더 많은 그런 성향도 있습니다. 이 논리가 굉장히 듣기에 달콤해요. 사실 군대 가서 좀 고생한 남자들 그 나름의 무용담들 대단하잖아요. 정말로 그러한 일들을 했는지 모를 뭐 그런 내용들로 많이 술자리에서 회자하지만 고생을 하는 것도 사실이고 2년 이상의 시간, 요즘은 좀 짧아졌지만 그 기간을 정말 버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라를 지키고 왔는데 뭐 달라고 하는 거 없잖아요. 그냥 말로라도 고맙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뭐 군캉스 이런 식으로 뭐 놀다 왔냐, 보이스카우트 이렇게 말하면 정말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런 현실에서 이런 좀 극우 성향의 내용을 보면은 피가 끓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감정이 이쪽에 동화가 됩니다. 먼저 이제 20대에 대한 논의가 요즘 많잖아요. 20대 남이 가장 대표적인 피해 세대다. 뭐 일정 부분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 성별 격차와 관련된 이 중요 주장 중에 하나가 20대에서는 노동시장에서 남녀 격차가 없다는 것인데 여기서 팩트가 여성 임금이 낮은 이유는 차별이 아니라 경력 단절 때문이다. 이런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노동부에서도 여성 정책의 핵심은 경력 단절의 대책이죠. 하지만 이 남자가 20대 군대를 가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시장에 있는 20대 남성은 여성보다 경력 면에서 2, 3년 뒤집니다. 그러니까 같은 나이에서 밀리는 거죠. 그래서 20대 남녀를 동일 연령별로 비교하면은 이건 공정한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김창완 오병돈 한국 사회학 논문 2019년 버전을 보면은 2008년에서 2015년까지의 대졸자 직업 이동 경로 조사를 이용해서 결혼이나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이 발생하기 이전 그리고 대학 졸업 직후에 동일 경력을 가진 20대 남녀 임금을 비교해서 뭐 거주 지역, 출생 지역, 부모 학력, 부모 소득을 통제한 상황에서 결론값을 뽑아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남성이 공학을 전공하는데 여성은 인문학을 전공하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 이런 주장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여성의 학력 수준이 남성보다 높다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과 다르게 아직 소위 이제 스카이 이상으로 칭해지는 한국 사회에서 인류대의 진학률, 남성이 여성보다 높습니다. 뭐 앞으로는 바뀌겠지만요. 그리고 4년제와 2년제에서도 남성의 4년제 진학률이 여성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이것도 점차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학교 레벨에서 뭐 남녀 격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구가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인적 자본을 통제해서 뭐 졸업 대학의 광역 소재지, 대학 평균 학점, 해외 어학연 수, 뭐 자격증, 인턴, 직업 훈련, 뭐 하다못해 재학 중에 아르바이트 여부까지 이 모든 거를 이제 통제한 거죠. 여기에 고등학교도 요즘엔 계층화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과학고인가 아니면은 외고인가 이런 것까지 다 해서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변수를 통제했을 때 성별 소득 격차는 되게 많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는 약 2, 3% 정도 줄어드는데 그친 거죠. 같은 경력, 같은 학교, 같은 과를 나와도 여성의 임금이 남성보다 약 17, 8% 정도 낮다는 겁니다. 여성의 낮은 임금은 이제 전공 격차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결론이 나온 거죠. 공대 나온 여자가 공대 나온 남자보다 출신 학교와 모든 기타 요소가 같은데 소득이 17% 낮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위안의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인적 자본 변수를 다 빼고 이제 연령을 통제하면은요, 여성의 불이익이 약 9.7%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즉 아까 이야기한 이 남녀 소득 격차의 연령 효과인데요. 이 소득 격차의 상당 부분이 이제 연령이 있다는 그 반증이기도 하죠. 이게 그 가능성이 몇 개가 있는데 20대 때를 보면은 솔직히 한 살 한 살이 중요하잖아요. 나이 먹고 2, 3년보다 20대 때 1년이 훨씬 중요하다는 걸 요새 좀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때를 보면은 1년의 차이가 커요. 그래서 군대를 다녀온 남자가 더 성숙하고 좀 능력이 있고 뭐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평균 잡아보면은 좀 그렇다는 사회적인 인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좀 그런 면이 있고 그 때문에 같은 대졸자면은 노동시장에서는 남자를 선호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 즉 사실은 이게 연령에 따른 선호 격차인데 마치 여성 차별처럼 보일 수 있다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연령을 매개로 여성 차별을 좀 이야기하는 건데 이 연령 차별주의가 이제 성차별의 메커니즘으로 좀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합리적으로 몇 가지를 추측할 수가 있는데 모든 것을 성차별로 인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정도까지는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차별받는지 검증하는 또 다른 방법. 뭐 예를 들어 이제 공무원과 교육계 같은 쪽이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시험 봐서 들어가는 거니까 누가 더 공부 잘하는가.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무원법에 따라서 임금이 정해지잖아요. 성차별이 있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여성 우대 조항이 훨씬 많죠. 초등학교, 뭐 중고등학교를 보면은 위로 올라갈수록 좀 다르지만 초등학교는 압도적으로 여성 선생님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쪽에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남성 교직원이 차별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시장에서의 성별 소득 격차는 불과 2%. 연령을 통제하면은요, 오히려 여성의 소득이 남성보다 3.3%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시험 보고 이 국가의 법으로 월급을 정하는 그야말로 능력주의 노동시장에서는 성별 격차가 없거나 매우 적다는 결론치이죠. 그리고 만일 여기에 출신 학교와 세부 전공 등의 여러 인적 자본 요소를 통제해서 조사를 해보면요. 성별 소득 격차가 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8.1%로 오히려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은 이쪽으로 가는 게 더 유리하다는 결론도 이끌어낼 수 있죠. 전문 용어로는 긍정적 선택 편향. 쉽게 말해서 능력 있는 여성들이 민간 노동시장에서 여성차별이 심하다는 것을 알고 이 공무원이나 교사로 지원하기 때문인데 여성의 공무원 합격률이 높은 것은 군복무를 하는 남성보다 시험 준비할 시간이 많은 것도 일부분 작용 그리고 그냥 공부 자체를 잘하는 여성 인력이 이쪽 시장으로 간다는 그런 결론치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조사 결과도 있어요. 소위 말하는 스카이 이상의 이 명문 대학을 나온 여성은 노동시장에서 그럼 상대적으로 덜 차별받는가? 결과는 오히려 전혀 아닌 것으로 나왔습니다. 상위 10위권 대학 출신 여성이 하위권 대학 출신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더 심한 불이익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 상위 10위권 대학 출신 여성의 평균 소득이 사실 이제는 좀 많이 바뀌고 있는데 이제 대학에 보통 왜 계급표라고 해서 인터넷 그 밈이나 짤로 떠도는 거 있잖아요. 거기 이제 한 구간 아래식으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강제 학벌 변화 효과라고 하는데 참 말도 잘 지어내요. 그래서 졸업 직후의 노동시장 성과만으로 본다. 그러면 여성은 상위 10위권 대학에 합격해도 한 지방 이제 국립대 이 정도 수준으로 합격 대학을
바꾸는 것과 같은 소득 지표 현상이 나타났다. 이런 결과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이러한 불이익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못 받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채용 시의 차별로 인해서 노동시장에서 임금과 소득이 낮은 회사와 분야로 할당되기 때문이다. 이런 결론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은 더 있는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한국의 성별 소득 격차가 OECD 최고이고 연령 피크를 보면은 20대와 30대, 40대가 약간 차이는 있지만 대략 30%에서 35%의 이 성별 격차가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20대 때 이미 15%에서 20%의 성별 소득 격차가 있는 것으로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부터 불공정한, 불합리한 게임이라는 겁니다. 노동시장에서 차별이 있기에 경력 단절도 여기에 이어서 나타나는 거죠. 만약에 여성의 월급이 더 높다. 그럼 아기 낳고 집에서 아기 보는 육아휴직을 남성이 더 많이 할 수도 있겠죠? 실제로 지금 그런 경우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20대의 성별 소득 격차가 없다는 것은 잘못된 거고, 여성은 사회에 진출할 때부터 차별이 있다. 이것이 이 연구의 골자입니다. 물론 이 연구에도 미비된 점은 많이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변수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경우가 있고, 실제로 남성이 더 좀 열등한 처우를 받는, 더 안 좋은 처우를 받는 그런 직업군도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계산을 해봐도 남성이 이제 군대를 준비하고 제대하고 그 기간에 대략 2년여 이상을 손해본다는 그런 내용을 확실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성이 그 육아휴직이 있지만 아기는 개인의 선택이죠. 그러니까 안 낳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딩크족 그리고 골드미스 여성 혼자 살아가는 이런 세대도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현재 여성 인력이 동일한 어떤 수준의 남성 인력들보다 모든 조건을 통제했음에도 확실히 열의에 있다. 이것만은 사실이라는 이 내용은 변하지 않는 거죠. 다만 우리의 이제 부모 세대 또는 우리 세대 여기보다는 그 격차가 조금씩이나마 줄어들고 있다.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거예요. 이 격차는 분명히 줄어들고 있는데 이 격차가 줄어드는 것보다 더욱 빠르게 직업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좋은 직업에 이제는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사람 자체가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이제 남녀의 싸움 이전에 이제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는가의 존재론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참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런 통계나 이런 부분은요. 다 보고 싶은 것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만 띄어서 갖고 오면은 이걸로 착시 현상을 일으켜서 조작하고 그 다음에 대중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내 맘대로 어떤 내용을 설파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고 학문을 하는 이런 내용 그리고 세상의 흐름에 관심을 잃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에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정의란 무엇인가 하고 공정하다는 착각을 좀 더 재밌게 봤어요. 근데 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더 재밌게 보신 분도 당연히 계시더라고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제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2007년, 8년도에. 세계 경제가 파국이었고, 이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던 그런 때입니다. 시장 지상주의가 최후를 맞이할 그런 좀 기운도 보였죠. 그런데 이제 다수가 합의할 수 있는 대안이 부재한 상태에서 이 논의된 초점, 이 자본주의와 경제 구조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그리고 시장을 향한 신념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게 계속 좀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재화를 분배하고 부를 창출하는 가장 효율적인 도구이고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거래가 공정하게 계속 이루어진다. 그러면 시장은 언제나 옳다. 이 신념이 확신을 넘어서 종교와도 같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사실상 금융위기로 신용을 잃은 것은 시장이 아니라 정부였죠. 그래서 기업과 금융계의 이런 좀 탐욕적인 내용들, 이 시장의 자율 기능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이 정부를 어떻게 바로잡고 합리적인 규제책을 도출해낼 것인가. 이 책은 이제 마이클 샌델이 이러한 제도적인 개선 이전에 시장에 대한 우리의 좀 생각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런 좀 목적으로 이 책을 많이 썼어요. 말하고 있고. 그리고 시장의 자율 규제와 정부의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시장 거래가 이제 삶의 방식이나 사고 방식, 그리고 우리의 개인의 도덕적 가치와 공동체적 가치를 훼손하고 변질시킨다. 효율성이란 이름 아래 이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내용이 대부분 좀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좀 사례만 몇 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돈과 영역의 갈등. 그러니까 기존에는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았던 내용이 이제 시장이 성립되면은 어떻게 변질되는가. 이걸 좀 많이 주목을 해요. 예를 들어 이스라엘의 어린이집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다들 바쁘잖아요. 맞벌이하고. 그래서 아이를 늦게 데리러 오는 부모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좀 힘들었어요. 어린이집에서. 벌금 제도를 도입합니다. 목적은 당연하게도 좀 돈 아까우니까 어차피 데리러 올 거 아이들 좀 빨리 데리러 와라. 우리도 교사 인력 운영하기가 힘들다. 뭐 이런 내용이었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이를 늦게 데리러 오는 부모의 수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사람은 경제적 인센티브에 반응한다. 이렇게 믿는 이 경제학 논리에 비추어 보면은 상당히 당황스러운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이를 늦게 데리러 올 때 느꼈던 죄책감이 이 벌금 제도의 도입으로 오히려 요금을 지불하고 누릴 수 있는 서비스로 변질된 것이죠. 즉 금전적 인센티브가 규범을 바꾼 것입니다. 아이들의 성적 향상을 위해서 아이가 책을 읽을 때마다 약간의 용돈을 주는 이런 내용은 어떨까? 뭐 단기적으로는 아이의 독서량을 늘릴 수 있겠죠. 그런데 아이가 이제 독서를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들에게 주는 돈은 독서의 즐거움 때문에 책을 읽는 이 높은 차원의 규범적인 내용을 돈을 벌기 위해서 책을 읽는 아주 이 낮은 차원, 이 저차원의 규범으로 대체되는 이 도덕과 타협된 일종의 좀 뇌물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예전에 그 면죄부 있지 않습니까? 면죄부가 이제 종교에 아주 안 좋은 내용이었죠. 그래서 없어지는 게 당연한 제도였는데 만약에 이 면죄부를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다. 가난해서 당장 내일 먹을 밥이 없는 노숙자들을 도와준다. 그러면 이건 좋은 일이 아닐까? 그리고 대학 입학 자격을 팔아서요. 형편이 안 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준다. 이 기부금 입학 제도는 실제로 미국 등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목적과 이 결과의 이 차이점인데, 이 경제학자들은 뭐 이렇게 얘기해요. 불평등하거나 강압에 의한 거래만 아니라면 시장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 모두에게 이로울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마이클 샌델은 공부, 환경, 뭐 교육, 전통적으로 비시장 규범의 지배를 받았던 영역까지 만약에 돈으로 사고 판다. 그러면 결국에는 도덕적 가치가 밀려난다고 반박합니다. 어떤 재화는 시장에서 상품으로 거래될 때 그 가치가 훼손되거나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수많은 사례를 통해서 돈으로 사고 팔 때 원래의 가치와 목적이 훼손되는 재화의 경우에는 시장에 맡기지 말아야 한다. 이 결론을 이끌어냅니다. 뭐 사례 한 개만 더 해볼까요? 이 독일에서 있었던 시험인데요. 이 본 대학에서 있었던 연구인데 이 연구자들이 이 사람들의 도덕성을 시험하기 위해 이 실험 동물 생쥐를 이용해서 한번 좀 연구를 해봤습니다. 이게 어리고 건강했어요. 그래서 사료를 잘 주고 뭐 건강 관리만 해주면은 2년 이상 살 수 있는 생쥐였는데 이 피실험자들이 여기서 연구소에서 제시한 두 가지 옵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유로 정도를 받는 대신에 생쥐를 죽게 할 것이냐 아니면 돈을 안 받고 생쥐를 살려줄 것이냐 이런 내용입니다. 참고로 생쥐를 죽일 때는 아주 고통스러운 독가스를 사용한다고 알려줬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런 좀 누군가에게 설사에게 동물일지라도 부당하게 의도적으로 해를 입힌다는 건 부도덕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상황을 접한 사람들은 도덕적 갈등을 겪게 되죠. 조사 결과 피실험자의 45.9%가 생쥐의 죽음을 대가로 10유로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55대 한 45 정도예요. 연구자들이 여기에 시장 상황을 개입시켰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양자간 시장이었는데 피험자 한 사람은 생쥐를 파는 사람, 다른 한 사람은 사는 사람이 되죠. 상행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파는 사람은 성사된 거래 가격을 받고 사는 사람은 20유로에서 이 거래 가격을 뺀 금액을 받게 돼요. 뭐 예를 들어 8유로의 거래가 성사된다. 그러면 파는 사람은 8유로, 사는 사람은 12유로를 받죠. 그리고 판매된 생쥐는 죽습니다. 독가스로요. 근데 만일 거래가 성사되지 않는다. 그럼 생쥐는 목숨을 건지지만 두 사람은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실험 결과 이 양자간 시장, 즉 시장 마켓의 성사죠. 여기서 제시 가격이 10유로 이하로 성사된 비율이 72%를 넘었다고 합니다. 양자간 거래라는 시장 상황, 그러니까 매매 대상인 생쥐의 운명에 대한 도덕적 부담감을 희석시킨 셈이죠.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인 쟤도 있고 나도 있고 다른 사람들도 하니까 이 도덕적인 좀 이 죄악심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양장한 시장이 아니라 다장한 시장 조건이 되면 어떠할 것인가? 뭐 당연하게도 훨씬 더 심해졌습니다. 판매자가 10명, 구매자가 뭐 7명, 8명 이런 조건에서 보면은 판매자가 더 많으니까 구매자 우위 시장이 형성됐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거래가 성사된 경우가 80% 가까이로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평균 거래 이 금액도 즉 생쥐의 목숨 가격도 계속 떨어져요. 그래서 양장한 시장의 거의 10유로보다 훨씬 낮은 5유로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그 거래에 참여한 횟수가 거듭될수록 생쥐의 목숨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게 사실 포인트예요. 처음 거래를 했을 때보다도 점점 떨어져서 나중에 이제 0에 수렴하게 되죠. 도덕성 붕괴를 나타내는 건데 시장에서 낮은 가격으로 계속 거래가 성사됨으로써 생쥐의 가격 그리고 나의 도덕심이 모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비시장 규범이 지배하던 삶의 영역으로 시장과 이 시장 지향적 사고가 확산된다. 오늘날 현대의 가장 두드러진 모습 중에 하나죠.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 이 제도의 뒷받침을 받으면서 우리 생활 전 영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황금 만능주의. 참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점이 많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학문의 발전, 그리고 사례의 모음, 그리고 의식의 전환을 통해서 마침내 최근작 이 공정하다는 착각이 발간됩니다. 능력주의는 과연 공정하게 작동하는가? 그리고 공정과 정의의 공식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이 시간이 갈수록 계층 이동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불평등은 더욱 확고해지고 있죠. 세상의 모든 이 개체, 국가, 여러 기관들이 공정함을 추구하지만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이 마이클 샌델은 이 책을 통해서 이 능력주의 하에 굳어진 성공과 실패에 대한 태도, 이게 이제 현대사회에 커다란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승자들 사이에서 이 능력주의가 만들어내는 오만, 그리고 뒤처진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가혹한 잣대, 이걸 좀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양한 사례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샌델이 책에서 제시한 귀족주의 사회, 그리고 능력주의 사회,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데 문제의 본질을 좀 압축한 이런 내용이 있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나라가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둘 다 재산과 소득에서 매우 좀 불평등한 그런 나라예요. 근데 불평등의 정도는 같고요. 근데 한 사회는 귀족정이에요. 소득과 재산은 어떤 집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 달려있고 그게 그대로 대물림됩니다. 어지간해서 안 바뀌어요. 그리고 다른 한 사회는 능력주의 사회인데 이 재산과 소득의 불평등은 세습 특권에 따른 것이 아니고 각자가 노력과 재능에 따라 얻은 결과물입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은 당연히 이 능력주의 사회가 더 정의롭게 보이죠. 그러면 만약에 자신이 부잣집에서 태어날지 가난한 집에 태어날지 모르는 상태에서 둘 중 어떤 사회에 태어나고 싶은가? 이런 질문을 받으면요. 만약에 부자일 경우에는 귀족제 사회가 좋겠죠? 그리고 만일 내가 가난하다면 이 노력으로 사회적 상승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이 능력제 사회를 선호할 것입니다. 그런데 두 경우 모두 이 정반대로 생각할 부분이 있는데 이 귀족제 사회의 부자는 자신이 특권이 아닌 이 행운임을 잘 인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빈자는 자신의 불행이 내 탓이 아닌 불운이라고 생각하죠. 삶이 고달프고 힘들지만 이렇게 태어난 게 내 운적인 문제지 나의 뭐 능력이라던가 태도, 자질이 모자라서가 아니야. 즉 심한 자괴감을 갖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능력주의 사회에서의 부자, 자신의 성공이 행운이 아닌 자신의 능력으로 이뤄낸 성취임을 인식해요. 굉장히 자랑스러워할 것이고 여기서 가난한 사람은 부족한 자신의 능력과 노력을 탓하고 저주하고 깊은 좌절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나는, 당신은 어느 사회를 택할 것인가? 어느 사회가 더 낫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기본적으로 이제 능력주의의 민낯을 들추고 현대사회 그림자를 좀 지우려는 그런 내용의 좀 사례들이 계속 나옵니다. 해결책을 모색하고는 있는데 사실 뭐 마인드 고치 수준 이상이 어려워요. 이거는 뭐 개인이 어떤 학문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다만 이제 특정 영역에서는 뭐 좀 특히 교육 같은 부분에서는 구체적 대안을 몇 개 이야기했는데 그 발상이 매우 기발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4만 명의 지원자들 가운데 하버드나 스탠포드에 다니기 힘들어 보이는
현저하게 학업 능력이 떨어지는 일부, 그리고 동료 학생들과 원만하게 관계를 이어나갈 수 없는 아주 폭력적이고 좀 이상한 성격, 이런 사람들 일부만 속아냅니다. 그러면 아마 3만 명 또는 2만 5천 명, 뭐 아니면 2만 명 이렇게 남을 수 있는데, 이들은 누가 합격하더라도 충분히 잘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을 두고 아주 어렵고 불확실한, 그러면서도 변별력도 없고 공정하지도 않은 그런 선별 작업을 다시 할 게 아니라 제비뽑기식으로 그냥 최종 합격자를 뽑는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주 최소한의 이 합격 커트라인을 넘어선 사람들은 이제 제로 베이스에서 그냥 뽑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무나 2,000명을 골라 잡는 거죠. 이 대안의 요소를 보면은 기존의 능력주의를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최소 학력의 능력치는 보잖아요. 그러나 이 능력을 극대화시켜야 할 이상으로 보지 않고 일정 관문을 넘을 수 있는 최소한의 좀 통행권, 그런 정도의 조건으로만 보고 있어요. 이 대안이 의미 있는 까닭, 무엇보다도 의외로 현실적 타당성이 있다는 데 있습니다. 가장 현명한 입학사정관이라고 해도 아무리 심혈을 기울여서 자신의 모든 능력을 다해서 검증하고 뽑는다. 그래도 이제 겨우 18살, 19살 된 청소년 2명 가운데 어느 쪽이 더 훌륭한 사람인지, 더 훌륭한 경력을 쌓았는지 어떻게 판별하겠습니까? 그냥 겨우 뭐 숫자로 나오는 성적표하고 학생부 기록이나 좀 보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더라도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정관도 사람이잖아요. 여기저기서 오는 로비의 유혹을 과연 100%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아무도 모르죠. 그 재능을 아무리 정확하고 높이 평가한다고 해도 대학 입시란 게 사실 뭐 한계가 있잖아요. 그것이 과연 그 사람의 모든 재능의 총합인가? 차라리 수학 신동을 가려내기가 더 쉽겠죠. 그러니까 재능의 일반적 평가는 굉장히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차라리 일정 수준 이상의 사람들로 운을 테스트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굉장히 의외로 합리적인 내용입니다. 뭐 당연히 교육 분야뿐만이 아닙니다. 뭐 사례를 보면은 도덕적인 요소에서는 가장 극명한 사례일 수 있죠. 카지노 그룹의 좀 오너, 그리고 고등학교 교사, 이 사이의 소득 격차를 보상하고 일의 존엄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논쟁하자, 이런 주장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어떤 영역이 운수가, 그러니까 럭키가 좌우할 수 있다, 이걸 인정하고 능력주의의 오만을 혼내주자, 뭐 이런 제안을 계속하죠. 제가 방송 초기에 마이클 샌델의 이론적인 좀 비판, 여기서 이런 좀 운적인 요소에 대한 뭐 그런 내용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 저는 합리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내용을 기업 경영에 좀 적용시킨 사람도 있죠. 예전에 보면 이제 일본 전산이란 책이 하나 있었는데 여기 대표이사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본인 자신도 이제 고생을 엄청 한 사람인데 이제 약간 시골에 있었거든요, 이 본사가. 그런데 이게 시골에 있고 대우가 좋지 않으니까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신입사원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기존의 직원들은 늙어가고 이 노하우가 점점 사장되고 쓸만한 사람은 안 오고, 그래서 이 사장이 생각하기를 쓸만한 사람의 기준을 바꾸자. 사람은 타고나는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좀 최소한의 학력만 가지고 자신의 어떤 특기가 있거나 또는 특기는 없어도 뻔뻔한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 다 채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밥 빨리 먹는 사람, 밥 잘 먹는 사람, 목소리가 큰 사람, 달리기 빠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입사를 해요. 그리고 그 결과 이런 당시 기준으로는 말도 안 되는 사람들로 모인 일본 전산이 최대 매출과 최대 영업이익률, 그리고 이 도쿄 교토의 핵심 전자 메이커들도 감히 함부로 하지 못하는 최고 수준의 제품들로 엄청난 특허권까지 갖고 있는 그런 강소기업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기업이 약간 커지니까 옛날식으로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좀 나름대로 걸러서 이제 직원들을 뽑는데,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참신한 맛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방식을 이용하죠.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요, 그 이름표, 이거를 종이에 써서 선풍기에 날려요. 그러면은, 부장을 뽑을 때 날린 이 이름표의 사람이 만약에 신입사원이다. 그래도 그냥 시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처음에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좀 위험한 일도 생기고 좌충우돌하지만 사람의 능력이 그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다만 이 관록의 문제인데,
그러면 이제 어제까지 부장하다가 오늘 팀원을 하면은 기분이 나쁘고 당연히 회사에 대한 로열티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사장인 내가 책임진다는 거죠. 팀원이 되지만 오히려 연봉은 뭐 떨어지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좋아요. 책임감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의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최고 결정권자, CEO, 리더, 지도자 이런 사람들의 능력이 그리고 각오가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세상의 모든 부의 절반 이상을 최상위층 0. 몇 프로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뭐 진압도 쉽고 잘 뭉치기도 어렵죠. 그래서 공정하다는 착각이 아니라 정말로 공정해지기 위해서는 사회의 리더를 잘 뽑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옛날에도 그랬지만 오늘은 정말 한 명만 잘못 보아도 한 번만 삐끗해도 나락으로 갈 수 있어요.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시 한번 기본적인 내용을 깨닫는 그리고 환기시키는 그런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공정하다는 착각, 뭐 100% 정확하게 어울린다고 할 수는 없는데 좀 이 내용이 많이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할 점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영화 얘기를 한편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목은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맷 데이먼의 다운사이징입니다. 삶의 크기는 사이즈에 비례하지 않는다. 이게 서브 타이틀이에요. 이제 시대가 조금 미래인데 인구 가행의 시대예요. 그래서 인간이 너무 사회적인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으니까 좀 세상이 힘들다. 그래서 인간 축소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대로 인구만 늘면 지구가 멸망이다. 큰 위기가 찾아올 거다. 이런 생각에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이 됐죠. 그래서 오랜 연구 끝에 다운사이징에 성공을 했고 이 성공적인 연구 결과와 더불어서 이전보다 더 화려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화려한 삶에 대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인체 다운사이징을 하게 되면은요, 인체의 현재 부피를 0.03%로 줄이고 무게도 약 2700분의 1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재산, 이 돈의 가치는 엄청나게 향상이 되죠. 가령 뭐 여기서의 기준이긴 하지만 축소가 되기 전에 재산이 한 1억 정도 있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소형 인간들이 사는 레저랜드로 가면은 120억 원 이상의 자산 가치를 지니게 되는 거죠. 어느 날 우연히 고등학교 동창회에 나가서 축소화된 친구의 얘기를 듣고 난 주인공 폴, 이 아내와 함께 상담을 받고 다운사이징을 하기로 마음 먹습니다. 그렇게 걱정스러운 마음을 누르고 폴은 다운사이징에 성공했지만 이제 아내가 갑자기 마음을 바꿔요. 남겨놓고 온 삶을 저버릴 수 없어서 결정을 물러버리죠. 근데 이미 폴은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리 레저랜드의 대저택을 구매해 놓은 상황이었는데 이 폴이 이제 아내와의 이혼, 뭐 재산 분할, 그래서 대저택을 팔고 아파트에 들어가고 전화 상담 일을 하는 뭐 이런 생활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사이즈가 작아지니까 이런 게 있잖아요. 사회적인 좀 리소스를 안 잡아먹는다. 예를 들어 이제 물 한 컵이 있으면은 여기서는 한 50명 이상의 다운사이징 된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빵 하나만 있으면은 또한 50명 이상이 이걸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게 만들어서 적게 쓸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의 개념이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간과를 한 게 지금 사회의 모든 인프라를 이런 다운사이징 사람들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영화에 나온 장면인데 기차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서울 부산을 갈 때 한 자리를 타고 가는데 이 다운사이징 된 사람들은 한 자리에 수십 명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용도 그만큼 적고 자신의 좀 축소화된 자산 가치, 그러니까 늘어난 개념이죠. 이걸로 화려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현재 모든 서비스를 보면은 대량 생산에 의해서 가격 코스트가 다운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일정 수준이 되면은 지금의 이런 편리함과 이 가격대를 유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도돌이표라는 얘기죠. 근데 영화에는 좀 생략이 됐어요. 어쨌든 뭐 여러 곡절 끝에 이 폴은 이 다운사이징 된 세계에 적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TV 박스에 밀려서 미립국하게 된 이 베트남 사람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게 되죠. 이 폴이 뉴스에서 봤던 미립국한 베트남인들 중에 유일한 생존자, 이 트란이라는 여성 한 명뿐이었는데, 근데 이 트란이 이동 중에 부상을 당해서 다리 한쪽을 잃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결국 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청소 일을 하게 됩니다. 이때 폴이
자신의 좀 이웃인 이 집에 청소하러 온 트란을 단번에 알아보게 되고 좀 뭔가 좀 연민 그리고 좀 좋아하는 감정을 느끼게 돼요. 근데 딱 봐도 어딘가 불편해 보였는데 이 폴이 예전에 이제 작업 치료사였거든요. 그래서 이 능력을 발휘해서 그녀의 의족이 불편한 상태라는 걸 말해주고 좀 고쳐줘요. 둘이 좀 친해지죠. 멜랑콜리한 관계가 시작됩니다. 근데 이제 그녀가 다운사이징 된 사람들 중에서 하루 벌어, 하루 겨우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도우며 사는 이런 모습에 폴은 상당히 좀 감격하고 좀 사랑의 감정을 꽃피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둘을 모두 좋게 본 어떤 이제 사업가 박사를 만나서 좀 더 안전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곳에 가는 것을 제안받게 됩니다. 좀 좋게 본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소위 벙커라고 불리는 곳이었는데 안정성과 안전을 동시에 보장받는 곳이긴 하지만 한 번 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모두가 그곳을 가면 입구를 무너뜨려서 이제 출입을 못하게 하는 막아버리는 거죠. 근데 폴은 사실 거기에 가려 그랬는데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바꿔서 이 트랑과 폴은 마침내 레저랜드에서 적응하고 안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영화 내용에 뭐 몇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 먼저 이 다운사이징 기술이 이 트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체제 운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반국가 운동. 중국 정부에 저항하다가 강제로 수술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계산식이 하나 나오는데 이 박사가 현재 인류의 한 3% 정도밖에 다운사이징이 안 됐다고 하고 이 다운사이징 퍼센테이지는 점점 더 늘어나겠지만 일정 수준 이상이면 이 인류가 인프라를 지키지 못하고 이 호모사피엔스의 이 힘을 유지하지 못하니까 멸망한다. 이 자연이 사피엔스를 몰아낸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이 인류 모두가 축소되지 않을 것을 감안해서 만들어 놓은 이 지하실, 이 노아의 방주 같은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이게 뭐 영화의 주제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다운사이징화 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건 현실 세계에서 잘 안 풀리고 좀 실패하고 좀 미래가 안 보여서 그렇게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온 이쪽 세계에서도 또 양극화가 일어납니다. 잘 되는 사람과 못 되는 사람이 또 나오는 거죠. 그런데 다운사이징화해서 안 좋은 상황에 처한 사람. 그럼 이 사람은 이제 두 번의 인생에서 뭐 그게 비록 경제적인 거일 수 있지만 잘 안 풀리게 된 겁니다. 절망에 빠지죠. 그래서 이제 이 박사가 이야기한 벙커, 이 안정하고 안전한 장소에 이제 가려는 그런 희망을 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에 관해서 여기 극중 이 맷 데이먼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정신적인 지주로 나오는 이 사람이 있는데 이제 이런 말을 해요. 아마 몇십 년만 지나면 서로 찔러댈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있는 사람들이 저쪽 세계에서 안 돼서 이쪽 세계로, 이쪽 세계에서 또 안 돼서 이제 지하로 가게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나올 구멍이 없으니까 거기서 다 서로 간에 이 원망과 원한 그리고 이제 부적응, 우울증 이런 게 계속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들은 어떻게 산다고 치고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는 자신의 부모 세대들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하여간 어떤 경로로든 간에 이제 발전의 세대는 나오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 영화에 등장하는 사람들, 이 공정한 사회, 공평한 사회를 찾아서 계속 이동을 합니다. 자신의 몸을 깎고 자신의 거주지를 지하로 옮기고 이런 계속 좀 어떤 의미에서는 처참한 이런 결정들을 하게 되는데 결과는 계속 더욱더 불행해져요. 이러한 상황을 나타내는 말, 옛날 어떤 영화 제목이 떠오릅니다. 도망쳐서 도착한 곳에 낙원은 없다. 아마 번역된 제목은 다를 텐데 영화의 내용은 생각나지 않아도 이 영화 제목만은 지금도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강렬함을 느낍니다. 이상의 내용으로 마이클 샌델, 이 세계적인 학자의 여러 저서를 통한 그 이론의 배경 그리고 이론의 발전, 우리 삶에 적용할 내용 등을 살펴봤습니다. 정말 제 개인적으로도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재미있었어요. 다시금 이 옛날 책들을 좀 뒤적여 보면서 좀 새롭게 저도 이제 처음 발간된 때부터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그때 느꼈던 감정과 그때 이론들이 지금 어떻게 변했는가, 과연 좀 적용했는가, 그리고 적중했는가 이런 좀 과정들이 좀 다 재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좀 정신적인 어떤 활동을 한 것 같아서 아주 뜻깊습니다. 이 공동의 삶과 좋은 삶, 그리고 이 인간 자아에 대해서
아주 치열한 고민을 하고 건강한 논쟁을 할 수 있도록 좀 계기를 주는 이 마이클 샌델. 과연 훌륭한 학자이자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태도가 너무 부드럽고 좀 유해서 사실 저하고는 잘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다시 보니까 이러한 좀 태도와 이 성찰의 모습을 갖는 게 쉽지 않다. 마이클 샌델, 그 학문적 성과도 훌륭하지만 그 본인이 갖고 있는 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더욱더 훌륭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